제럴드 와인버그의 책에 대한 한 서평을 보면요. 그의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와인버그의 책은 금광이 아니라 탄광 같다고요? 아, 그 유명한 비유죠? 네. 금광에서는 엄청난 흙을 파야 금조각 몇 개 나오지만 탄광에서는 뭐랄까 삽을 뗄 때마다 가치 있는 석탄이 나온다는 의미였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탄광 같은 자료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대가 제럴드 와인버그의 전설적인 명저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시리즈 중 일부인데요. 이게 종이책으로는 4권, 전자책으로는 9권이나 되는 엄청난 시리즈잖아요. 맞습니다. 그 방대한 시리즈 중에서도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부분은 소프트웨어는 왜 문제에 빠지는가라는 책의 가장 핵심적인 첫 장, 오류에 대한 관찰과 추론입니다. 이 장의 메시지가 정말 강렬하더라고요. 소프트웨어의 수많은 문제가 무슨 복잡한 기술이나 도구 때문이 아니라 네, 우리가 오류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건 거의 뭐 철학적 접근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술적인 해법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과 언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아주 근본적인 주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개념부터 한번 풀어보죠. 저자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잖아요. 오류는 도덕적 문제가 아니다라고요. 네, 사실 와인버그 자신도 처음에는 오류를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오류 안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더 훌륭하다 이런 식의 도덕적 잣대로 받아들였다고 고백하더군요. 그렇죠. 근데 곧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그 원칙의 진짜 의미는 도덕이 아니라 바로 경제학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 경제학이요? 네, 대부분의 오류는 예방하는 비용보다 나중에 발견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유명한 개념, 품질은 공짜다, 퀄리티 is free와도 통하는 이야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초기에 들이는 비용이 나중에 터질 엄청난 손실을 막아주니까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많은 조직에서는 이 당연한 경제 원칙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오류를 보면 자꾸만 누군가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비난하려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인간적인 함정이죠. 실수를 개인의 능력이나 성실성의 문제로 연결짓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근데 와인버그는 그런 비난 게임이 조직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정확히 지적합니다. 오류를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문화에서는요, 개발자들이 오류를 보고하기는커녕 숨기기에 급급해지거든요. 결국 문제가 더 커지겠네요. 그렇죠. 작은 오류가 조용히 골마 터져서 나중에는 수습 불가능한 재앙으로 번지는 겁니다. 투명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이 점을 설명하려고 저자가 쓴 비유가 정말 잊히지가 않아요. 몸무게가 900파운드, 그러니까 약 400kg인 사람이 의사를 찾아와서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는 상황이요. 네, 아주 절묘한 비유죠. 의사가 보기엔 문제의 근원이 명백히 체중인데 환자는 그저 허리 통증이라는 증상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만 개의 오류를 안고 있는 소프트웨어 조직이 자신들의 진짜 문제를 오류가 아니라 일정 지연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은 경영진에게 허리 통증, 즉 일정 지연을 해결해달라고 하지만 근본 원인인 그 어마어마한 체중, 오류의 산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류의 도덕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건 정말 무지개를 본 적 없는 사람에게 그 아름다움을 설명하려는 것과 같겠네요. 헛수고인 셈이죠. 그러면서도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품질은 오류 없음과 동의어가 아니다라는 점인데요. 아니 잠깐만요. 오류가 없어야 품질이 좋은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비행기 제어 소프트웨어 같은 건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어야만 하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런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에서는 신뢰성이 품질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겠죠. 하지만 와인버그가 말하고자 하는 건 좀 더 보편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이죠? 아무리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오류가 없는 프로그램이라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0이라는 거죠. 책에서는 1927년에 사망한 모자 공장 서기의 별자리를 완벽하게 계산해주는 무결점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요. 누가 돈 내고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죠. 결국 품질이란 누군가에게 가치가 되는 것이라는 정의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류가 너무 많으면 다른 어떤 좋은 품질, 예를 들어 멋진 기능이나 디자인도 다 소용없어지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류를 도덕이 아닌 경제적 관점으로 보고 품질의 본질은 사용자 가치에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생각의 전환을 위한 핵심이군요. 네,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류를 측정하고 이야기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마침 저자도 바로 이 언어의 문제를 지적하죠. 정확합니다. 저자는 한 조직의 소프트웨어 공학 성숙도를 알려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그들이 오류에 대해 사용하는 언어를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언어요? 네. 만약 어떤 조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그저 뭉뚱그려서 버그라고 부른다? 그럼 그 조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으로 결함과 장애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하더군요. 이게 처음 들으면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결함은 프로그램 코드나 설계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실수,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 원인. 반면에 장애는 그 결함 때문에 사용자가 겪게 되는 불편함, 즉 병의 증상인 거죠. 책에 나온 예시를 보니까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큰 숫자에 쉼표를 찍어주는 코드에 잘못된 명령어가 하나 있었고, 네, 그게 바로 결함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사용자가 6자리 예상 숫자를 출력할 때마다 쉼표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장애고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하나의 결함이 수백만 건의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연결 코드에 결함이 하나 있다면 그로 인해 로그인 불가 장애, 데이터 저장 불가 장애, 검색 안 됨 장애 같은 수많은 종류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죠. 이걸 구분하는 게 왜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가요? 만약 조직이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버그 리포트 100건 이런 식으로만 샌다면 현실을 완전히 잘못 파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A 조직은 코드가 아주 깨끗해서 결함이 적은데 사용자가 10만 명이라 매일 100건의 장애 보고를 받아요. 반면 B 조직은 코드의 결함이 아주 많은데 사용자가 단 한 명이라 한 달에 한 번 장애를 보고합니다. 아, 단순히 보고 건수만 보면 A 조직이 훨씬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 코드의 건강 상태는 B 조직이 훨씬 심각하죠. 이처럼 용어를 구분하지 않으면 자원을 어디에 투입해야 할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STI, 시스템 문제 발생 보고와 SFA, 시스템 결함 분석이라는 더 정교한 용어를 제안하는군요. 맞습니다. STI는 사용자의 고통에, SFA는 기술적 원인에 집중하는 거죠. STI 보고서에는 일부러 버그나 문제 같은 단어를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선입견을 없애고 누군가가 실제로 곤란함을 겪었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SFA는 그렇게 보고된 STI들을 분석해서 명확히 식별된 결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고요. 거기서 또 중요한 게 기원과 수정을 분리해서 기록한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혹시 그것도 비난 게임을 막기 위해서인가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A팀이 만든 코드에 결함, 기원이 있었다고 해보죠. 근데 당장 출시가 임박해서 그 코드를 수정하기엔 너무 위험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B팀이 자신의 코드에서 그 결함 있는 코드를 호출하는 방식을 바꿔서 문제를 우회하는 수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하. 만약 기원과 수정을 구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문제를 B팀 탓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SFA는 명확히 기록하죠. 기원은 A팀 코드, 수정은 B팀 코드라고요. 이건 누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데이터를 남기는 겁니다. 와우. 이렇게 언어를 정교하게 다듬는 것만으로도 조직의 소통 방식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럼요. 하지만 이렇게 정확한 언어로 데이터를 모아도 우리가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함정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와인버그가 가장 날카롭게 파고드는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선택 편향의 오류, selection fallacies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선택 편향의 오류요? 네, 관찰하기 쉬운 일부 데이터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무심코 봐정할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책에 나온 첫 번째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잠깐만요. 어떤 회사가 자기들 코드 결합률이 업계 평균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근거가 완료된 프로젝트 152개만 분석한 결과였다고요? 네, 그럼 실패한 프로젝트는 그냥 빼버린 건가요? 이건 거의 의도적인 왜곡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의도적으로 속이려 했다기보다는 인간의 심리적 편향에 가깝죠. 관리자는 성공 사례를 보고하고 싶어 하고. 아, 실패한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통계에서 그냥 빠져버리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근데 그 회사의 진짜 현실은 시작된 프로젝트의 27%가 아예 완료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7%나요? 네. 그리고 그 실패한 프로젝트들의 결합률은 성공한 프로젝트들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많게는 6배 이상 높았죠. 결국 그들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놓치고 있었네요. 우리 조직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역량이 부족하다는 그 뼈아픈 진실을요. 맞습니다. 성공한 데이터만 보고 있으니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사례도 비슷해요. 소프트웨어의 초기 사용자들이 보내온 장애 보고 패턴이 나중에 들어올 후기 사용자들의 패턴과 같을 거라고 예측한 경우죠. 아, 이거 요즘 베타 테스트나 얼리 액세스 운용하는 회사들이 정말 참고해야 할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초기 사용자들은 보통 그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소위 파워 유저즈잖아요. 네, 문제를 만나도 스스로 해결하거나 아주 전문적인 피드백을 주죠. 근데 나중에 제품이 대중화되면 시스템에 대해 전혀 모르는 평범한 사용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쓰고 훨씬 더 많고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보고할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초기 사용자 데이터만 보고 고객 지원팀 규모를 정했다는 거죠. 네, 이 정도면 우리 고객 지원팀이 충분히 감당하겠군 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장애 처리 업무량을 무려 3.5배나 과소평가했고 제품 출시 이후에 고객 지원팀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죠. 선택된 일부 집단의 데이터가 전체를 대표할 거라는 착각이 낳은 비극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관찰의 오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요? 아예 관찰한 내용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니 이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프로그래머를 실력이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관리자 이야기처럼요. 저같으면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팀의 지식을 활용하려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말이죠. 맞아요. 혼자 끙끙 앓다가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관리자는 그냥 질문, 이꼬르 문은 이라는 단순한 등식으로 세상을 본 거죠. 새로 출시한 버전에서 장애 보고가 거의 없으니까 품질이 높다고 좋아했던 관리자 이야기도 비슷하군요. 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그 버전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새로운 기능이 거의 없어서 사용자들에게 아무런 매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장애보고 없음이라는 데이터는 높은 품질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 없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쪽으로만 해석한 겁니다. 이런 사례들 중에서도 기술 리뷰에 대한 예시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리뷰를 통해 문제점이 더 이상 많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관리자가 리뷰가 쓸모없다고 판단해서 중단시켜버렸다는 이야기요. 사실은 그 정반대였죠. 전반대요? 네, 그 기술 리뷰라는 제도가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프로그래머들이 리뷰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동료들과 코드를 점검하고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던 겁니다. 아, 리뷰 자체가 예방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결과 공식적인 리뷰 회의에서는 발견되는 문제 건수가 줄어들었던 것이고요. 관리자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리뷰를 더 장려했어야 하는데 거꾸로 행동한 거죠. 하지만 관리자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물, 즉 잡아낸 버그 수가 줄어드는 활동에 계속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문제가 터지는 걸 막는 활동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하죠? 그것이 바로 와인버그가 말하는 제어 장치의 오류, 컨트롤러 팰러시의 핵심입니다. 제어 장치의 오류요? 네. 잘 작동하는 제어 시스템은 겉보기에 한가하고 바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죠. 화재가 나지 않는다고 소방서를 없애자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아, 그 비유를 들으니 이해가 되네요. 소방서의 존재 자체가 화재를 예방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주잖아요. 기술 리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발견 건수가 줄어든 건 그 제어 장치가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는 성공의 신호인데 그걸 활동이 없음이 불필요하다고 해석해버리는 거죠. 오늘 제럴드 와인버그의 통찰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소프트웨어 품질이라는 게 단순히 코딩 기술이나 테스트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오류를 도덕적 실패가 아닌 경제적 정보로 보는 관점의 전환, 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정교함, 그리고 현상을 관찰하는 방식에 숨어있는 수많은 함정들. 이게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였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개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조직들이 오류 처리 과정을 그냥 디버깅이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그 안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모든 개선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색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당신의 업무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어쩌면 당신의 조직이 빠져있을지 모를 함정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조직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 가령 주간회의, 코드 리뷰 혹은 데일리 스크럼 같은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활동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요? 혹시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책임 전가의 장이 되어 있진 않나요? 아니면 진정한 예방을 위한 노력인가요? 혹은 오늘 이야기한 기술 리뷰처럼 너무나 잘 작동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제어 장치는 아닐까요? 그 활동에 이름을 다시 붙여본다면 당신은 무엇이라 부르시겠습니까?